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여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백제가 소환이 됐습니다. 1500년 전으로 돌아가려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도 입당을 앞당길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야권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격적으로 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어제였는데요.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술도 제법 마셨다고 합니다. 지난 6일 비공개 회동 후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좀 더 빨리 뵀어야 되는데 예 그때 제가 가지고 요새 이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이건 제가 쓴 책도 아닌데 이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거 좀 사인을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야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책 보니까 배울 점이 너무 많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여야 대선 주자들이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답은 좀 안 줍니까? 김동식이죠. 가장 좋은 거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동네 골목골목 다니는 걸 좋아해요. 너 나중에 서울시장 하려고 그러냐? 묻더라고요. 저도 정치할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알았는데. 네. 근데 오늘 좋은 분을 만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좀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시다시피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맥주가 4,500cc. 그런데 뭐 잘 알다시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술이 강하다고 합니다. 6잔 마셨고 이준석 대표가 500cc 3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분위기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최미욱 편집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글쎄 어제 아마 이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지금 뭐 발표된 거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도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매진을 하겠다 이런 것만 발표가 됐지만 네.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서 뭐 8월 10일 입당설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다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네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어제 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뭐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 아니면 결정의 순간이 뭐 다가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까지의 입장은 민심 경청을 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아니었습니까? 네네. 근데 어제 모임을 계기로 해서 여부가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언제 입당을 하느냐는 그 선택의 시점 선택만 남은 것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관련 시기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영상으로 저기들이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그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쾌히 거기에 대해서 그 공감을 하셨고 입당은 기정사실화 된 거고 시기만 나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거를 가지고 너무 쪼오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언론의 헤드라인은 대동소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정확히 두 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도 8월 입당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월 입당이 만약 맞다고 한다면은 대동소이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치맥회동에서 네. 8월 10일을 입당 시기로 제안을 하신 게 맞나요? 저는 날짜를 제가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네, 김정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궁하면 통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니까 이 하락을 막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재가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문제에 대한 접점을 확인하는 문제가 네. 가장 중대했고 그런 지점에서 둘 다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서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성들을 갖다가 제시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반전의 좀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네.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있는 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네네. 상황인 거고,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전원의 수준입니다만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어떤 접점들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방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정도 얘기했는데 계속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간을 보는 거 아니냐는데 여기서 또 간을 본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네. 시점은 대강 정해진 것 같지만 정책 효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일정들은 비밀리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좀 궁하니까 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좀 서로가 좋은 상황에서 결합된 방식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두 분이 약속한 내용들을 잘 지키지 않게 된다면 또 다른 리스크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8월을 넘기지 않고 방향과 노선을 분명히 잡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호겸 의원님 보실 때는 이제 8월이면 결정이 날 것 같으신가요? 네, 근데 그 바로 며칠 전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당대표 간의 그 긴장이 굉장히 이렇게 첨예한 것처럼 보여주는 몇 가지 멘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든지 여의도 정치를 얘기하니까 또 윤석열 총장이 여의도식이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느냐 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 바른 치킨인가 가서 그 술 먹고 뭐 닭 먹고 하더니 서로 손까지 잡고 아주 그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봐서 두 사람이 이제는 정치가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그러면서 그 시너지를 일단 서로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입당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정권 교체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입당하겠다라는 뭐 결단을 내리겠다. 8월 중으로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궁금증과 관심을 증폭시키면서 입당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의 정진석, 권성동, 이양수, 장제원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정치인이 뭐 입당 촉구를 하는 그런 성명서 비슷한 거를 지금 발표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의 밀당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서의 입당이 더 늦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8월 중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나름대로 그 대중의 관심을 그 견인하는데 어느 정도 그 성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저는 계속해서 그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 그 이준석 대표와 그 이준석 대표가 또 윤 전 총장을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많이 봐오셨던 그런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는 지금 저 회동이 참으로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그동안의 지지율이 약간씩 하향세를 보였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가족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발언 120시간 동안 뭐 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구 밀란 얘기가 본인께서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입당을 저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실수하는 부분에서는 좀 정무적으로 좀 다듬어지지 않을까 하는 가운데서는 뭐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좀 입당한 이후에
아니면 입당 절차가 지금 들어간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견제하는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선거 때는 당연한 것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검증하는 절차도 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심한 네거티브만 아니라면은 전반적으로 국민께서 보시기에 불편함 없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제 원래 두 사람이 만난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이 한번 모이려고 했어요, 저녁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거리두기가 4단계라서 2명 이상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을 못했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분 만에 취소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청을 찾아갔었는데 한번 보시죠. 어서 오세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4.7 재보선에서 야권 단일화로 최고위직에 선출직에 당선되신 오 시장님을 한번 공식적으로 예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님 예방을 좀 한 30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시의 그 정책을 저희 국민 캠프의 정책으로 좀 보내주시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좀 더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지금 뭐 우리 기자분들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3월 국민의힘 입당이 확실하다고 예상을 하는데 네.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입당이라는 건 입당해야 입당하는 것이고 제가 늦지 않게 어떤 정치적 어떤 선택에 대해서 제가 갈 길에 대해서 늦지 않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의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면은 결론을 제가 낼 생각입니다. 오후에 국민의힘 의원 40여 분이 네. 이장님의 네. 후보하는 네. 선언문을 냈는데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직간접으로 좀 빠른 입당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께서 오늘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예,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 당내가 좀 복잡합니까?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생각보다 빨리 입당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국회의원 41명 정도가 입당하라고 요구하는 네.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스스로도 뭐 늦지 않게 입당하겠다. 또 다른 언론과는 8월까지는 입당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상태에 있고 또 지금 그 만나는 분들이 뭐 이준석 대표 또 오세훈 시장 이러면 사실은 굳이 뭐 더 이상 입당을 미룰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입당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분들이 대표 주자로서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이 맞지. 아직까지 뭐 언제 입당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입당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입당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지금 회의실 뒷면에 보면 이 배터리를 표시를 해놓고 로딩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전 중이라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그걸 상징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 칸을 채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대동소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의지,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방법론, 그리고 세부 경로에 대해서 큰 줄기가 같고 약간의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저희 최고위 회의장 뒤에 있는 백드롭에 배터리 한 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범야권 대선 주자들을 빨리 저희의 국민의힘 최고급 리무진 버스에 태우고 꽉 막힌 주자들이 미어터지는 대선 경선의 고속도로 위가 아니라
버스 전용 차로로 시원하게 모시겠다. 멋진 대선 경선의 무대를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윤석열 총장께서 조금 더 빠른 입장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예, 최병욱 편집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지금 최고의 화두처럼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게 국민의힘의 갈등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의원들의 집단 행동도 유발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럼 왜 이렇게 이 부분 가지고서 뜸을 들이고 있는지 좀 궁금한 대목은 있는데 네.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너무 좀 정치가 생물이다 하는 인식을 아직 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29일 날 정치참여선언을 하고 나서 그 직전에 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씨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민심 경청 이걸 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언제나 갈 것이냐? 근데 그때 이동훈 전 대변인이 얘기할 때는 1, 2주였어요. 근데 벌써 지난 주말로 3주가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 민심 경청 그게 뭐 부산, 울산, 경남 여기는 안 끝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그게 끝난 뒤에 자기가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데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정치인이 됐다면 그건 그거고 한 1, 2주일 지났으면 또 새로운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점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윤석열 캠프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영입이 됐습니다. 뭐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전직 의원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죠. 영상 보시죠.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 공식 명칭은 국민 캠프입니다. 제가 국민 캠프의 새로운 대변인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윤석열의 국민 캠프에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도 있고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크게 열어뒀습니다. 당이 콩가루 같다는 비아냥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한다는 명분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당의 대선 주자를 당내로 모시고 오는 일에 앞장서 주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이 좀 경솔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그분들이 하는 행동은 개파적 관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백해무익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네. 자, 저랬습니다. 그런데 뭐 다 해소가 됐습니까? 김 의원님? 아니 저게 이제 그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서 결론이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 거의 뭐 우리의 뜻은 같다. 다만 뭐 이 입당 시기라든가 절차에 약간의 뭐 차이가 있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가는 동지를 도우러 나간 분들이 약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이 무슨 큰 문제인 양 더 나가서 뭐 징계를 이야기하고 또 큰 잘못인 양 구박을 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고요. 사실은 당내에서 이제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경쟁자들이 뭐 또 당 지도부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뭐 무슨 문제가 되는지 아마 당사자들조차 별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우리 당 입장에서 징계 절차라든가 또는 뭐 당협위원장 박탈 절차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렇게 뭐 쉽게 갈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건부 징계를 한다. 8월에 입당하면 징계 안 하고 안 하면 뭐 징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징계가 불가능한 게요.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원회에 넘겨야 되는데 윤리위원회 자체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이 지금 공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절차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협위원장은 그냥 사퇴시킬 수 있으니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검토를 한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캠프에 합류한 인물들이 그 김종인 체제에서 좀 발탁됐던 인사들이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이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왔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그 과거와는 당 운영이라든지 또는 그 당 조직 문화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씀으로 봐서는 그냥 전환했겠죠. 저 이렇게 해갖고 캠프 가게 됐습니다 하니까 잘 다녀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정도로만 제가 그냥 추측이 되고요. 네. 사실은 지금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그런 일들 아닙니까? 예컨대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국민의힘의 몇몇 당협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 근데 그 경우는 안철수 당시 후보는 자기 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또 그런 상황은 아닌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야권의 명실상부한 1등 주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 그 사람들이 먼저 윤석열을 지원하는 캠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련의 상황적인 여건이 만들어진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입당이 빨라진다면은 이준석 당대표의 입지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윤석열이 계속 들어가지 않고 당 밖에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 1위를 한 후보와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상정해서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다들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시기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의도대로 그래서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느냐에 대해서 저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어떤 마쿠의 어떤 조종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3명이나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네. 캠프에. 그렇기 때문에 배우의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확신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덕담하지 않았을까 그냥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뭐 약간의 방증이랄까요? 뭐 주변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나왔는데 오늘 윤 전 총장이 이 캠프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배우만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감독, 배우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배우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했던 걸 받아들인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모 인사는 실제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좀 도와줘라. 그래서 갔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 캠프 인사 징계와 관련돼서 민감하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래서 모종의 교류가 있지 않았겠느냐 최소한 그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치 취재를 하다 보면 예. 사실은 그 기자들의 이 촉에 딱 걸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 그럼 빙산의 일각이면 90%는 물 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한 10% 정도를 취재해서 그걸 가지고 과거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분석 기사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걸 보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김병민 대변인이나 뭐 윤희석 전 대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저는 상의를 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상의를 했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종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최근에 보였던 그런 인상처럼 네. 야 거기는 뭐 하러 가? 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들이 안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갔잖아요. 갔으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뭐 네.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뭐 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 최근에 그 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까지를 종합해 본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쪽에 어떤 하나의 뭐 병풍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데 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배우하고 감독을 다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윤 전 총장은 본인이 배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독은 누구냐? 캠프 내에 그러면 감독은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언론을 찾아봐도 전반적인 중론 자체가
캠프 내에 윤 전 총장의 캠프 내에 감독이 없다라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또 배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처음 배우를 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다 잘하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배우를 하는데 연기를 정말로 잘하는 배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연기가 좀 서툴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다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뭔가 실언 논란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조언을 받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실수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뭐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 네. 그러면서 좀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좀 관심도도 높아지고 지지율 향상까지도 좀 노려볼 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셨네요. 네.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네.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뭐 기대를 저버렸다든가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은 뭐 더 이상 그 국민의힘과도 무관한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야권 후보로서 별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했다고는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정치적 영향력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조언을 저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 일했던 몇 분이 윤석열 캠프로 간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그분들과 뭐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뭐 도와주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닌데 캠프에 가겠다고 하면 잘 가서 좀 많이 도와주라. 더 나아가서 윤 총장이 그래도 잘 돼야지 뭐 그렇게 덕담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덕담을 하는 것이 아마 진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 총장에 대해서 지금 그 반응을 한 것을 두고 뭐 전과 달라졌다든가 또는 김종인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 한다든가 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든가 이렇게 판단하는 모든 것이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는 그 합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마 윤 전 총장과 김종인 위원장은 아직도 뭐 심각하게 자신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접촉을 할 가능성은 많아졌죠.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캠프에 핵심 인사로 가 있기 때문에 뭐 더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만나서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윤 총장이 신규 합류 인사들이 이제 이전 멤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윤 총장이 나는 이제 앞으로 배우만 하겠다라고 한 것 맞다고 합니다. 평소 합법과 달라가지고 그 참석하신 분한테 직접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 맞다고 해요. 일단 실제로 그 발언을 한 것이 맞고요. 근데 이 뜻의 의미는 앞뒤로 붙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잘 해달라.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일당백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좀 더 같이 힘을 내서 내가 앞으로 충실히 제시해준 방향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다. 자, 근데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배우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인용되면서 기사화가 돼서 또 하나의 그 조화로운 사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한 감독 말에 따라서 인형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배우라고 본다면 그건 배우에 대한 모욕일 수 있잖아요. 배우는 예술가이자 창작자니까요. 네. 예. 뭐 배우라는 거 나오자마자 그럼 너 뭐 본인의 주장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또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여하튼 윤 전 총장은 본격적으로 입당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사실상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검증 공세 더 치열해지겠죠. 특히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자 오늘 윤 전 총장 측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와 관련된 부인의 그 전시회와 관련된 의혹을 또 상당히 제기하면서 본인 부인과 대비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세적으로 하지 않고 공세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일 텐데 윤 전 총장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부터 아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 처일은 제 처일이고
제가 무슨 제 처일에 알겠습니다. 관여하고 한 것이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기 뭐 전문 직업이고 제 검사 생활을 보면은 결국 이쪽 저쪽에 제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왔은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또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도 오히려 말을 안 꺼내고 제 얘기가 나오면은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기 문화일보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반대 만만치 않았다. 아내가 정치할 거면 이혼 도장 찍고 해라. 이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도덕성이 영향받으면 국민이 나를 내칠 테니까 그래도 이 정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치 선언을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 일환으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어떻습니까?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으로 좀 내세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공직기강도 잡아야 돼 다양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 볼 때는 계속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알겠는데요. 그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 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120시간에 대해서 맥락은 알겠어요. 하지만 네네. 국민 정서에서 120시간을 얘기하면 저분이 사회 노동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야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검증을 못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검증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검증을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그전에 그런 말을 했었죠.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둘 바에 안 거는 게 낫다. 네. 정부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걷어서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 지출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렇다면 본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 자체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들 허무는 일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전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전 부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인 문제를 공격의 소지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결혼 이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만약에 남편과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네트워크를 활용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부터 본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또 타당 후보를 공격한다고 얘기한다면 본인의 허물로 상대방의 허물을 공격하는 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캠프에 합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히 잘 파악해서 어떤 지점에 메시지를 낼지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은 진짜 그야말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서 국민에게 나는 이러한 능력과 지향점과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선택을 받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전 저렇게 접근하게 되면 또 앞으로 제 실책 3탄, 4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좀 캠프에 배우 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좀 캠프에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검증하신 다음에 배우로서 진짜 숟가락을 잘 얹으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숟가락 잘못 얹어가지고 옆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이야기하면 두 가지 비판하는 것이 지금 선거판이죠. 네.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야기한 것이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해서 사건 수사에 사실 개입을 했다는 그 전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울산시장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관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을 수사를 해보고 청와대에서 사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다. 사정 기능은 즉 수사 기능은 공직기강이든 또는 뭐 수사 기능은 검찰에 전면적으로 돌려주고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지금도 총리실에서 원래 하던 것을 청와대가 끌고 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소통 기능 원래 정무수석실에 하고 있는 일을 민정수석이 끌고 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민정수석실 없애도 된다는 그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기능이 있는데 왜 폐지하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이고요. 네. 그 나머지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그동안의 부조리 또는 비합리적인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그보다도 앞으로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쟁점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나눠준다면 차라리 거두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다시 그것을 보조금으로 준다면 차라리 세금을 적게 거두어서 민간 부문에 그 활력을 이어가는 것이 낫다는 그런 입장인데, 뭐 과거 말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도 명백하게 정치적 이념에 따른 그런 그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어도, 아니 그게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별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본인에 대한 검증 공세에 대해서는 이 상대 후보를 또 공격하는 식으로 또 공세적으로 나오고 공약을 이제 하나 둘씩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금 모금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20억 원이 넘었다는 보도가 지금 막 들어왔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은 많은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 검증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만났습니다. 뭐 따로 만난 건 아니고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한마디로 꼼 잡는 매가 두렵다.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꼼 잡는 매다. 이미 꽁이 추락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본분을 잃어버리고 높이 오르다가 결국 날개가 타버리는 이카로스처럼 꽁은 뭐 매나 산짐승의 먹이가 될 뿐이지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날짐승이잖아요. 열이 빡쳐서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좋다 그러면 윤석열 내가 키웠으면 내가 잡을게. 예. 자, 오늘 월주스님 연결식에 참석을 한 건데요. 어색하게 두 사람 그냥 서로 딴 곳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자, 김희선 기자, 오늘 상황 어땠어요? 예, 딴 곳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저희가 연결식이니까 많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 대화를 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고 윤 총장은 인사만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은 자신의 오른편 쪽에 있는 기둥 쪽을 많이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윤 총장은 저렇게 책자 스님과 관련된 그 책자를 보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운데 앉았다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보신 사진도 보면 윤석열 총장이 책자를 보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저 구석에 조금 멀리 딴 곳을 바라본 채 찍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스님들 사이에 좀 화제가 된 게 있다고 해요. 금산사에 윤 총장이 도착하면서 미륵전을 찾아서 삼배를 하면서 고두례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3배나 108배 같은 절을 끝내고 머리를 다시 한번 바닥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한번 더 조아린다라는 뜻인데, 이 자리에 조계종의 종정을 비롯해서 총무원장, 전체 교구 본사, 주지가 모두 참석을 해서 칭찬이 무척 많았다라고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교계를 잡는 데는 참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특히나 저런 자리의 소문은 빨리 퍼진다는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과거를 기억해 보면 합장 때문에 불교 내에서 시작됐던 논란이 대대적으로 기사화되고, 또 불교 내에서는 이때 이후로부터 후보의 자세 등을 유의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어릴 때부터 외가를 다니면서 뭐 사찰에 많이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두례라는 거 저도 잘 몰랐는데 저 의식하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종교가 불교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추 전 장관의 그 윤석열 대망론은 끝났다 이런 주장과 맞물려서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인데, 김종혁 교수님 어떻습니까? 추 전 장관은 계속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할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의 추윤 갈등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분명히 있죠. 예. 본인 스스로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계속 검찰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항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인 거고 네.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판단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꽁 뭐 매의 논쟁의 이제 기본적인 배경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지지들을 더 많이 확장하는 부분들 또 친문 성향의 지지들을 더 확장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많이 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분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점들을 가지고 계속 연일 저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구원,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당연히 저렇게 예를 들면 빈소에 가서 서로 이거 날선 논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에게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꼭 매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네.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에게 호소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전 장관이 걸어왔던 길에 비춰 보더라도요. 추윤 갈등 이전 말씀드린 겁니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길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도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 팀킬의 삼관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또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띄워준 장본인이 또 추미애 전 장관이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김경수 경남지사를 댓글 조작으로 해서 결국은 재수감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추미애 김어준 커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그 사찰에서 정말 그 마치 또 표현은 뭐하지만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이 윤석열 후보와 이렇게 아주 어색한 조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뭐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지만 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그 등장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상기시켜준다라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장면이 지금 사찰이고 또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림을 만들었으면은 또 어떤 그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네. 아까 고들의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에 황교안 대표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찰에 가가지고 제대로 예를 차리지 않아서 상당히 그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어떤 그 유연성이랄까 네. 그런 면에서는 그 점수를 좀 따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앞서서 뭐 김경수 관련돼서 짧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 뭐 추미애 그 김어준이 마치 장본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추 장관이 윤석열 후보를 키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추 전 장관이나 추 장관이 아닌 추미애 후보로서 그 행보를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도 했고요. 그 정책에 대한 호응도 되게 좋고 그동안에 뭐 여러 토론회를 과정을 거쳤을 때 보면은 약간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추 장관이 뭐 그 윤석열을 잡는다, 뭐 겨냥해서 잡는다 이런 발언을 좀 과거에 했던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 추 후보도 그런 생각을 지금도 아마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입당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 과정의 후보들이 두 자릿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 후보가 만약에 이렇게 잡기 전에 뭐 뻥이든 매든 잡기 전에 아마 그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 과정이 먼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제가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그 당대표 시절에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과 면담하는 장면에 배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추미애 장관은 사실 그 생각보다 말씀은 저렇게 강하게 하시고 또 나와서 그 제스처도 크고 그렇지만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고 그 정작 그 행동으로 옮길 때는 굉장히 소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그 저 자리에서도 만약 평소처럼 꽁 잡는 매라면 당장 꽁이 나타나는데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한쪽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역시 제가 봤던 추미애 장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고요. 사실 말씀은 저래 해도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려가 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또 그렇게 보이네요, 저기. 알겠습니다. 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겪으셨던 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추 전 장관이 뭐 나름 이 전략을 가지고 아마 나서지 않은가 싶습니다만 이런저런 모습들에서 뭐 지지를 받기도 하고 또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 이제 본인이 메고 윤석열 전 총장이 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잡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잡으려면 둘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결국 본선에 추미애 전 장관도 본선에 올라가야 되고 윤석열 전 총장도 본선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아시지만 지금 민주당 경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국민의힘에 설령 윤 전 총장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먼저 결판이 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강 구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둘이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장면은 우리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최병욱 총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혹시 모르죠. 이 결과라는 게 각 권역별로 이제 계속해서 경선이 진행이 될 텐데 누가 1등이 될지는 최종 결과를 보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했죠. 국민의힘에. 오늘 예비 후보 등록했는데요. 이 당내 인사들의 윤석열 캠프 합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소속인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 당에서 중재 검토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윤석열 후보는 야권의 후보 중에 한 분이시고 다만 이제 당 외곽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 이 점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전 원장 측에서는 정의롭지 못하다, 정당 정치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당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도덕성에 대해서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입당을 앞두고 당내에서 벌써 이제 견제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 실제 조사받고 재판까지 갔다가 무죄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윤 후보의 지지율이 야권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서 윤 후보만이 대안이라고 본다면 이는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의 업이 모두 사면되고 묻혀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꽃가마를 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할 자격이 있는지와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전 총장 측에서는요, 일부가 당에 들어가면 저런 식의 공세가 엄청나게 있을 거다.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당에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단일화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상처를 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김종욱 교수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입에 담기 뭐하지만 이미 홍준표 의원께서 상당히 심한 말씀을 하나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입당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방법의 공격들이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상대당이 공격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가장 아픈 게 내부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공격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없는데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검증 국면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소위 상당히 많은 지금 검증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원칙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말씀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공당에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원이 예를 들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캠프에 나간 거니까 그런 행위 자체들은 정당 정치에 반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미 정치 철학이 같다고 본인이 얘기했었고 또 당대표와 만나서 그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상황 자체들은 그렇게 흘러가겠습니다만 좀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나 짧은 시간밖에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오셔가지고 인지도도 올리고 지지율도 올리고 세력도 넓히고 경험도 쌓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저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것도 어쩔 수 없는 본인이 겪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반전한다면 또 다른 최재형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경쟁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 내의 움직임 이 정도로 하고요. 여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상당히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제 발언을 둘러싼 지역주의 논쟁인데요. 어떤 말이 논란이 됐는지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작년에 사실 이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 이낙연 당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꼭 잘 돼서 이기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예, 이게 이 중앙일보 인터뷰 녹취인데요.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SNS에 올렸습니다. 본인이 이게 지역 논쟁을 촉발했다. 지역주의를 촉발했다. 호남 불가론을 이야기한 거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인데요. 자, 최병우 편집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저 내용만 보면 이제 본인이 얘기했듯이 그 백제 그러니까 뭐 기호 지방이죠. 호남과 뭐 경기, 충청 뭐 이런 데가 이제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역을 통일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이긴 한데 우선 저는 뭐 객관적으로 이제 호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DJ 때 사실은 DJP 연합으로 한번 집권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아마 그런 거하고도 별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고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물론 저게 작년에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어디서도 얘기를 안 했다 지금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럼으로써 그러면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로는 통일이라니까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비친 것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뭔지 알겠는데 그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걸 노리고서 이쪽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확장성이라는 겁니다. 지역적 확장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전체 전국적인 골고루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되는 걸 지원을 했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지율이 바뀌었다. 본인이 이제 그게 전국적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주자들은 지역을 사실상 내포한 호남은 안 되는 거다. 호남 불가론을 언급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대선 주자들, 예비 경선 주자들이 지금 다 이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적절치 못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지역적 확장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거기에 바로 그 지역주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은 안 되지만 이재명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 떡 손대지 마라는 것 외에 더 쉬운 해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치 지역 얘기를 한 것처럼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선거법이 금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떡이었으면 떡이라고 보도했겠지요.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대변인을 문책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뭘 왜곡됐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판도 제가 제일 온건하게 했을 겁니다만 민주당의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지역주의 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원팀 정신으로 해나갑시다. 예, 당 선관위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협약식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전히 논란이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전제를 잘 들어보면 뭐 좋은 뜻으로 한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그 과거에 그 우리 역사상으로 백제가 통일을 한 적이 없다. 즉 말하자면 호남 출신이 전국적으로 그런 지지를 얻을 수가 없는데 이낙연 대표는 그런 전국적으로 그런 지지를 얻는 걸 보니까 뭐 내가 지지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지지율이 달라졌고 이제는 확장성이 내가 더 많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상황을 다시 백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또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뛰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역 그 어떤 정서를 또 자극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백제가 지나서 후백제 시대가 지금 도래해서 민주당 대선 경선판이 그냥 혼탁해지기 이럴 데가 없는데요. 저는 저런 식으로 그 지역 정서를 끌고 들어와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대선 주자들 전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지금 어떤 수단을 계속 쓰고 있지 않느냐. 저게 결국에는 민주당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상대가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고 공격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눈을 찌르고 있거든요.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별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거는 정치판 전체를 굉장히 그 혼탁스럽게 하고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논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정진석 의원, 이 국민의힘 의원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1500년 전 역사까지 소환해서 그렇게 있느냐. 정진석 의원도 경강부회식 역사인식이다. 이렇게 이 지사를 비판을 했는데요. 자, 이경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최고님께서 서로가 서로의 눈을 찌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재명 캠프의 부대변인으로 있는 입장에서 저도 뭐 논평도 내고 반박 논평도 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과정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그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당시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였을 때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었고 이낙연 후보나 지금 이재명 후보나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재집권을 염원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지율이 많은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마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낙연 당시 당대표였을 땐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낙연 그 당시에 그 후보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을 기원했던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와전이 돼서 오히려 뭐 호남 불가론이냐 이런 논평이 그쪽에서 좀 이낙연 후보 측에서 논평으로 나왔는데요. 솔직히 그 공격 포인트도 약간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또 서로 공격을 하는 논평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으로서 멈춰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말을 언급했을 때가 정말로 떡을 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선의로 정말 응원의 메시지를 처음에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 심중은 서로 간에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선거 국면이니까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민주당이 굉장히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묘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늘 수감이 됐습니다. 재수감이 됐는데 김 전 지사를 둘러싸고 문심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이낙연 캠프에서 김 전 지사와 이
이낙연 전 대표가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님을 잘 지켜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왜 대통령을 경선에 끌어들이냐. 문심 왜곡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캠프에서는 네. 김경수 지사나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변에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오히려 본인보다는 대통령을 걱정하시는 것에 최인호 의원이 감동한 것 아닌가요? 그런 표현 아닌가요? 네거티브건 뭐건 간에 네. 보통 그 경우에 처해서 누구를 부탁한다는 것이 어떤 감동 같은 걸 주지 않나요? 예, 김정욱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두 캠프가 역사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김경수 지사가 재수감되는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전화통화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분명히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갖다가 언급을 하게 되면 그 대통령을 갖다가 언급하게 되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에 7월달 상황에서 자기 진심을 얘기했었지만 이 진심을 이번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얘기했을 때 여기 뭐 백제, 5천년, 그다음에 뭐 DJP 연합이 나오게 되니까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가면 안 되는 건데 본심이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해 버리게 되면 본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금도를 지켜야 된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오지 말자. 지역주의를 끌고 오지 말자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민주당과 소위 중도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양 캠프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해야 되는 거죠. 자제하지 않고 나서 왜 자제하지 않았냐라고서 논쟁을 벌이는 건 제가 볼 땐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저렇게 발끈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제3자가 보더라도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이낙연 친문 이렇게 얘기하지 이재명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데다가 과거에 그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장 그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더 강력하고 극단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든 본인을 살려줄 사람을 대선 후보로 앉히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그 SNS로 올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낙연 후보의 그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친문 지지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친문의 그분들 표현으로 뭐 적통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정말 이게 그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상당히 그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어떤 일련의 경향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과거에 그 보수 정당에서 소위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이 경선하다 경선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누가 대선 주자가 되든 떨어진 사람이 과연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데 홍준표 의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친문과 척쳐서 좋을 건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문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 간의 갈등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추측성 말씀을 하시는데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렵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자녀의 피비리 혐의 재판 진행됐었죠. 저희들도 재판 내용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딸 존재를 두고 공방이 계속 갔습니다. 친구들 2명 나왔습니다. 세미나에서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만 변호인들이 동영상 속의 여성의 다른 캡처 사진을 제시를 하자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락가락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있는데요. 자, 김희선 기자, 이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말이 너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 그 네. 기자들이 들어가서 직접 받아 적은 걸 보고 네네. 분석을 했는데요. 예. 23일 조국 부부 재판에서 이제 오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 질문에 일단 검찰 질문과 변호사 질문에 좀 답이 다른데요. 검찰 질문에 이 장 씨는 그녀가 맞든 아니든 나는 그날 내 눈으로 그녀를 그 자리에서 보지는 못했다라고 또 했어요. 근데 정기영 심씨 측 변호사가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딸의 과거 다른 장소에서의 그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여준 뒤에 이 사진이랑 이 사진 캡처한 이 영상 보면 동일 인물입니까? 그러면 동일 인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다시 근데 현장에 그녀가 없어서 그녀가 저건 아니다. 이런 판단 빼고 그러면은 이 사진이 그 조 씨라고 했지. 응? 이런 취지에서 내가 다시 물어볼게 라고 물어봤더니 이때 장 씨가 또 말을 바꿉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죠. 그래픽에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무슨 소리가 웅성웅성 났다고 기자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때 진짜 웅성웅성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변호사가 조 씨냐 아니냐 닮았다 모르겠다 그중에 뭐냐 이렇게 물으니 답변을 했습니다. 90%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이게 99%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예,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90%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장 씨, 이 당국대 장모 교수 아들이죠. 그러면서 SNS에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글을 올려서는 진실은 이렇다. 세미나 동안 딸과 조국 전 장관 딸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다. 그렇지만 조 씨는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예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또 과거 진술은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 이 생각 때문에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SNS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한 것과는 못 봤다는 게 일관되게 나왔습니다만 다른 사진 보니까 그 친구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좀 별도이기도 하고 이게 좀 엇갈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네. 지금 저 사건은 조민이 현장에 없어야만이 공소유지가 되고 네. 그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없었다고 보기가 좀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에는 이제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 네네, 된다는 그렇죠. 그런 논리에 충실하다면 무죄 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네네. 다만 재판장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증인의 말을 믿어줄지 여부인데 지금 진술이 계속 번복되지 않습니까? 네네. 저런 경우에 유죄의 근거로 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만약에 지금 이 장모 씨의 증언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된다면 저는 무죄 판결을 선고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2009년 5월 15일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거기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참석했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 발행했다는 그 인턴 확인서가 사실이냐 우유된 것이 아니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1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심 재판부에 와서 저 두 학생의 진술이 약간 바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1심 재판과 2심 재판 사이에서 뭔가 그 증인이 오염돼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2심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저는 그 논점은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 어거지로라도 무죄 판결을 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관이 어떻게 어거지로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의 근거는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동영상 속의 인물이 조 전 장관 딸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굉장히 1심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국과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인 불가라는 게 국과수의 입장이었습니다만 재판부는 다른 친구들 그리고 여러 명의 증언을 참고해서 그 학생은 여학생은 조 전 장관 딸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의 증언이 세미나에 온 기억이 없다라고 했던 거는 그대로 못 봤다라는 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 사진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양립이 될지 안 될지라는 부분은 재판관이 이제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렴풋이 지금 제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참 말씀드리면서도 조심스러운데
그 당사자인 조민 있지 않습니까? 예, 조 전 장관 딸이요. 예. 뒷줄에 앉았다 그랬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예, 저 맞긴 합니다. 여성은 뒷줄에 안 앉아 있어요. 네, 네. 자기는 맨 뒤에 앉았다 그랬는데 중간 어디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도대체 얼굴이 얼마나 변했길래 그 기다 아니다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지 그냥 아연실색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한 논란도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 검찰 조사 문제 제기를 했죠, 변호인 측에서요? 예, 검찰 조사 결과 그 장씨 친구가 갔는데 오전에 들어갔는데 왜 이 진술 시작한 것은 조사 시작한 것은 몇 시간 뒤로 나오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조 전 장관이 그에 대해서 도대체 그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물었는데 검찰 측에서는 그동안 사진도 보고 졸업앨범도 보고 기타 자료를 또 살펴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정경심 교수 관련 1심 판결문 500페이지 중 173페이지를 보면 정경심 씨는 20일의 공판까지는 그 여성의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저 학생이 나는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한영 외고 인권 동아리 애들 5명에서 10명과 함께 맨 뒷줄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단은 다릅니다. 예. 화면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판단할 만큼 해상도가 정확하지는 않다. 왼손잡이라는 것 정도만 일치한다라고 한 적이 있고요. 예. 또 여기서 유무죄를 논의하기 전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판결문 428페이지에서 430페이지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은 한인섭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딸과 그 친구들 장 씨, 박 씨 등에 대한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또 한 관계자는 조국의 부탁을 받고 센터장 직인을 날인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날인했다라는 것은 저 사진이 조 씨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날인한 것은 컴퓨터 기록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공소장의 내용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확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에 법정의 진술을 보게 되면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법정 진술만 인정하는 거지만 SNS에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장 씨가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가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법정에서 진술한 건 아닙니다만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이 또 뭘 얘기했냐면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과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본인이 진술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본인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지금까지 진술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좀 유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공판 때 이야기한 겁니다.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사형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컨퍼런스 동영상 속에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 모두 기가 막힙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헛개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예, 자, 조 전 장관은 분명히 받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이 결정적인지 아닌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세미나 참석 자체를 가지고 인턴십 활동을 전체를 했다고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이 아마 또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럼 공문서 작성의 권한이 있느냐? 네네. 그것도 굉장한 큰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법센터의 그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줄 권한이 없이 도장을 찍었다면 그 자체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기 때문에 뭐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여학생이 맞다 아니다 이게 뭐 핵심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 부분이 지난 재판에 나왔던 뒷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앞부분 알려드렸던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 나와서 저희 한번 다시 짚어봤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